북러 신조약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이 북러 신조약에 4조를 볼 것 같으면요, 양국에 사태가 났을 때 서로 군사 지원을 하는 거를 군사 개입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략 동반자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조문이 아니에요. 자, 일단요, 파병을 한번 하게 되면요, 추가 파병은 기존 사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쪽 지역에서 교전이 나서 병력이 줄어든다. 전시에 소모된 병력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 파병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김정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건 김정은에게 일생일대 도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이 훨씬 더 나설 수 있어요, 세게. 그거는 북한으로서는 가장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양욱입니다. 예상했던 범위보다 훨씬 더 두 국가의 관계가 긴밀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뭐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는 게 한국하고 협력을 해야지 북한과 왜 할 거냐.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냥 잠깐 북한을 러시아가 활용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만은요. 사실 지금 양국의 협력 관계는 그것보다 더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애초에 러시아는 북한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죠. 구소련 붕괴 이후에 이렇게 러시아가 새로 생기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사실 되게 대면대면한 관계였어요. 양국의 관계가 러시아 정부가 생겨난 다음에 설린 우호 조약을 맺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실 너희랑 나랑 남이세요. 별로 친하지 않아요. 거의 그런 정도 굉장히 대면대면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후에 옐진이 퇴진한 이후에 푸틴이 들어오면서 북한과 이렇게 뭔가 관계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요. 뭐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2003년에 북한이 NPT 탈퇴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푸틴이 일단 국제 질서에 순응하는, 왜냐하면 그때 미국이 한참 대테러 전쟁을 하면서 당시 부시와 푸틴이 관계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관계를 보이고, 양국이 뭔가 이렇게 협력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심지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닥 러시아는 북한을 그닥 포용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러시아가 북한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미북 정상회담 시기. 즉 사실은 김정은은요, 김정일이 급사하면서 이렇게 후계자가 됐습니다만, 이후에 뭐 시진핑이나 혹은 푸틴에게 그닥 그렇게 국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뭐 애초에 김정은 정권 자체가 핵 개발에만 굉장히 너무 집중하고 국제사회에서 너무 동떨어진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당시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 다 대북 제재에 동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북한을 무모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서 트럼프가 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 트럼프가 관심을 갖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한다가 되니까 갑자기 김정은의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시진핑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푸틴과도 2019년에 만남을 갖게 되죠. 하지만 그 만남에서 북중, 그러니까 시진핑과 김정은과의 교류와는 달리 푸틴과 김정은은 그닥 그렇게 의미 있는 교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시 그닥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북러 간의 갑작스런 협력이 조명이 되는 거죠. 특히 2022년 가을쯤에 미국에서 보도가 나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제공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격하했습니다만은요, 얼마나 많은 그 포탄을 보유하고 있냐를 생각하면요, 북한은 러시아에게 매우 매력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다 우리 어떤 군사 무기 체계도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한 표준이 나토에서 표준이 돼서 쭉 소위 자유세계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구소련 당시에 그 수많은 위성 국가들, 그러니까 바르샤바 조약국, 그 다음에 공산권의 지원을 받는 국가들은 또 여전히 그거에 맞게, 소련의 기준에 맞게 해서
이렇게 무기 체계라든가 탄약 같은 것들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련과 호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러시아는 중국 가서 받아오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중국과 구소련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의 중국과 구소련의 관계는 그닥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중소 국경 분쟁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그야말로 두 국가 간의 디커플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디커플링을 미국이 활용을 해서, 특히 키신저 시절에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연계를 하면서 되려 어떻게 하면 소련을 견제할지 활용을 해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소총탄의 규격도 지금 현재 중국군과 중국 인민해방군과 러시아 연방군 간의 소총 규격도 맞지 않아요. 또 게다가 중국은 전쟁에 관해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과거 구공산권에 있던 수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다 나토 편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당연히 러시아에서 그 포탄을 가져다 쓸 수는 없는 거고요. 되려 그런 포탄을 갖고 있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줬겠죠. 자, 그럼 이 많은 탄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이거 어느 정도냐면요, 하루에 많이 쓸 때는 6만 발까지 쏩니다. 그래서 양쪽이 수만 발씩 막 치열한 전쟁이 날 때는 거의 연간 200만 발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포탄 생산 능력이 한 150만 발 정도 되지 않냐, 연간. 그래서 이제 비축탄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면은 결국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이때 대안으로 등장을 해 북한이 되는 겁니다. 북한은 역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최소 1,000만 발 정도의 포탄을 전시비축탄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2,000만 발까지도 김정은이 이거를 확보하려고 했던 정황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최소한 수백만 발의 포탄을 가져올 수 있는 북한은 러시아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4월 정도 러시아가 초기 키이우 공략에 실패하고 전선이 돈바스 전선으로 바뀐 이 시점에 이 쇼이구가 중국, 이란, 북한 등을 방문하면서 전시 지원에 가서 논의했다라는 그런 첩보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 논의가 됐을 거고, 그래서 북한이 결심을 해서 전달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공개적 방문이 시작된 건 2023년 7월 26일 승전기념일이라고 하는데, 그 70주년 행사를 하기 바로 전에 방산전시회를 해요. 그 방산전시회 장소에 짠 하고 쇼이구가 나타난 거죠. 김정은은 굉장히 거의 그 국빈 대접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그 북한의 무기 체계들을 소개하는 장소를 자기가 직접 끌고 가면서 다 설명을 합니다, 쇼이구한테.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게 북러 관계가 이제 심상치 않게 바뀌겠구나. 그리고 이후에 9월 중순에 김정은은 보스토니치 거기에서 푸틴과 만나서 역사적인 대화를 갖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듬해 푸틴이 다시 방문을 하면서 김정은을 만나면서 양국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조약에 서로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는 거는요, 이거는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잘 해보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략 동반자 관계, 우리랑 중국이 전략 동반자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나게 같은 동맹이다 이 수준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북러 간에는 앞에 포괄적이란 말을 붙여서 일반적인 전략 동반자보다는 한 발짝 조금 더 나갔다라는 느낌을 주었는데, 사실 놀라운 거는 이 조약의 조문이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조약, 이거 북러 신조약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이 북러 신조약에 4조를 볼 것 같으면요, 양국의 사태가 났을 때 서로 군사 지원을 하는 거를 군사 개입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략 동반자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조문이 아니에요. 군사 동맹에서 나올 수 있는 조문이고요. 아마도 북한이 굉장히 러시아에게 강하게 이걸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조문이 어떤 성격이냐면요, 그 조약의 조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서 썼어요. 그래서 다들 보면서 이거 군사동맹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조약만으로 봤을 때 명백한 군사동맹인데 그럼 도대체 러시아가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걸 받아줬을 거냐. 북한의 이익은 인정하겠다. 북한은 당연히
그 뭔가 러시아에서 지원을 받고 안전보장 받으려면 그런 조항을 넣겠지만 러시아는 이게 왜 필요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드는 합리적 의문이 혹시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닐까? 즉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사실 그 조항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북한의 행동도 굉장히 이상한 것이요. 자, 기억하시면 작년 2023년 12월, 2023년 12월에 그 해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은 통일 지향하는 관계가 아니고 갑자기 적대적 두 국가다. 갑자기 두 국가 관계를 꺼냅니다. 이거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요, 김일성의 유훈, 김정일의 유훈을 무시하는 거예요. 즉 유훈이라고 하는 거는 통일을 해가지고 한 나라 만들려는 건데 그거를 갑자기 무시하고 야, 더 이상 딴 나라야. 그러면서 분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의아해진 거죠. 왜? 이게 의도가 뭘까? 사실 그래서 그때 올 초에 수많은 뭐 미국적 전문가들이 북한이 남침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현상적인 것만 본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만약에 병력을 빼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내려면은요. 그럼 뭔가 대남 방어 태세를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력을 늘릴 수 없어요. 게다가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던 전시 비축탄은 러시아로 줘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 능력이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요. 방어하는 능력이. 그러면 자 어떻게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켜서 장벽처럼 만들어서 아예 그렇게 안전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생길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 최대한 배치한 다음에 남쪽이 이렇게 자신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자, 이런 서사를 북한이 만들어내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북한은 드디어 그렇게 대남에 관한 방어 체계를 확실하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러시아 파병을 시작을 한 거죠. 자, 일단요, 파병을 한번 하게 되면요, 추가 파병은 기존 사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쪽 지역에서 교전이 나서 병력이 줄어든다. 전시에 소모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 파병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매우 효율적이다,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북한 전력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 전력 더 활용해야 되죠. 더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그래요. 병력 상황 전체를 생각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전쟁 이전에 러시아군 현역이 90만 명이었어요. 전쟁 계속 수행하면서 특히 2022년 가을 정도 되니까 러시아군도 병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30만 명을 증원합니다. 그래서 120만 명 체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120만 명을 갖고 이 넓은 거를 교전을 하는데 그러고 이제 거의 2년을 더 했어요. 자, 그러고 이제 특히 우크라이나가 쿠스크로 침공에 들어가면서 러시아 본토를 드디어 공략을 했는데 여기를 막을 병력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걸 되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 막는 거는 겨우 틀어 막았다고 치는데 이걸 되찾으려면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거든요. 기존에 거의 3배 가까운 병력이 필요할 텐데 이 병력을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러시아는 올 가을 정도에 북한 파병이 구체화되기 전에 러시아군은 다시 30만 명을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150만 명 체제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30만 명을 어디서 더 끌어올지 답이 없어요. 러시아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게다가 기존에 있는 120만 명 중에 70만 명을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더 보낼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이라면 북한이 보내는 우리 한 12,000명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엄청나게 큰 병력입니다. 예. 아니 무슨 뭐 120만 명 군데 무슨 뭐 12,000분에 무슨 소용이냐 이거 무슨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하지만 이게 전력을 그대로 가져진 쿠스크 전선에 투입을 한다고 한다면요 쿠스크 전선 기존에 있던 병력이 2만이 안 되는데 거기에 이 병력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북한이 보낸 병력 폭풍군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체가 폭풍군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정예 경보병들로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공격의 핵심이 되는 러시아 공수군과 해군 보병, 우리 치면 해병대죠. 여기에 지금 편성시켜가지고 같이 싸운다는 건데 엄청나게 중요한 걸 제공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국방을 잘한 거, 국방 태세를 되게 이제 막 60년대 막 월남 파병 시기 때 막 보면 한참 뭐
1.21 사태, 그러니까 청와대 기습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1968년부터 69년, 70년까지 북한이 몰아치듯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70년대, 80년대까지 나름 잘 지켜온 게 그게 저는 뭐냐 하면 자, 월남전에서 우리 병력을 보내서 이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면서 간부들이 거기서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미국의 현대적인 체제를 많이 배워오죠. 그래서 그게 사실 이 한국군이 강군이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똑같은 걸 북한이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나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지금 보고 있으면 우리 미래전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드론과 단순히 드론을 넘어서 자, 그래서 포병이 사격을 하거나 뭐 하거나 작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식별해서 거기를 공격할 때까지 시간을 얼마큼 단축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뭐 민간 통신을 다 포함해서 한 최대한 첨단 통신 체제를 구축해 놓고 빨리 그런 작전을 수행해서 적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계속 시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가서 그대로 북한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드론 운용 같은 거는요, 지금 어떠냐면 드론이 포탄처럼 쓰여요, 지금 현장에서. 드론이 아마 뭐 우크라이나만 해도 매달 10,000대 이상, 거의 20,000대 가까이 생산이 되고, 러시아도 그만큼 생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 드론에 그냥 폭탄을 달아서 얘를 포탄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매달 10,000대를 소모한다고 그래요. 러시아도 비슷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드론을 활용하는 이 전쟁을 북한이 가서 직접 경험해서 그대로 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군이 뭐 2018년 이때부터 뭐 육군에서 드론봇 전투 체계를 만들고 드론을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요. 사실 그러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거의 뭐 한 6년, 7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 군 드론 굉장히 체계가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는 만큼의 모습을 전혀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우크라이나 가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쨌거나 북한이 여기서 앞서 나간다? 그럼 북한이 그동안 갖고 있던 재래식 전력에서 막 얘들은 정밀 무기도 없고 뭐 숫자만 많지 파괴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일거에상수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김정은이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얘기를 합니다.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반복을 하는데 사실은 김정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건 김정은에게 일생일대의 도박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병력을 뽑아서 남한을 향해서 지키고 있어 시원치 않은 병력을 뽑아서 우크라이나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거기 우크라이나 가서 만약에 이 병력들이 희생이 돼가지고 됐을 때는 자신의 통치 기반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월남 파병할 때 그래도 우리가 왜 파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한국군의 군복을 입고 정정당당히 가서 싸운 겁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북한은 인정 안 하고 있고 심지어 가족들도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목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목표의식을 정부와 이렇게 공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쟁에 참전을 한 거고 그런 상태에서 희생이 생긴다라고 하면 정권에 대한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되려 남한을 건드려서 벌집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되려 미국이 훨씬 더 나설 수 있어요. 세게 강하게. 그래서 그거는 북한으로서는 가장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아마도 손쉽게 우리에 대한 어떤 적대적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이다. 이제 북한은 앞으로 절대 우리한테 적대적 행동을 안 한다. 그렇게 보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현재. 그리고 물론 미국과의 협상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핵실험을 한다거나 미사일 발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계속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주의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죠.